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봅니다.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작은 역시 최신 뇌과학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뉴스는요.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신경과학연구소에 있는 윌리엄 자거스트 박사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밝힌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치매를 걸리게 되면 참 우리 두뇌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치매를 좀 더디게 발병을 좀 늦추기 위해서 뇌가 알아서 치매가 발생되는 그 물질이 덜 나오도록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낸다고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 젊은이 22명, 좀 나이 든 사람 49명, 뭐 인지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죠. 네네. 이제 그분들을 다 이제 뇌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뇌를 정밀 검사를 했죠. 했더니 그 중에 한 20% 정도가 이게 치매를 유발하는 그 아밀로이드라는 덩어리가 네.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두 군에게 그게 우리 정상군과 아밀로이드 군을 또 이 경력 테스트를 해보니까 경력 테스트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아밀로이드 군이 아무래도 경력 테스트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데 단 이런 기능성 MRI를 가지고 더 조사를 해봤더니 네. 오히려 이런 그 치매를 일으키는 그 아밀로이드 군에서 훨씬 더 뇌의 기능이 활발해지더라. 그래서 그 학자들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마 뇌가 워낙 영리하니까 예민하고 뇌가 조금 아밀로이드가 끼어서 치매가 조금 올 징조가 있으니까 뇌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보상 기능을 발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더 활발해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역시 그 아주 정밀한 이런 검사라든가 이런 거라면 이제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끝까지 정말 이 아밀로이드 군이 이 찌꺼기가 자꾸 뇌에 침착을 하더라도 이거를 보상을 하고 또 기능을 완전히 회복을 해주고 수만 있다면야 치매에 걸릴 염려가 없겠죠. 그러나 거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벗어나면은 역시 이제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뇌는 처음 얼마간은 상당히 영리해서 웬만한 것은 이겨내기 위한 보상 기능이 가소성이라 그럽니다. 뇌 가소성을 인정을 한 그런 아주 참 좋은 실험이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도 스스로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새살이 돋아나고 또 딱지가 않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뇌도 치매의 발생, 치매의 발병을 좀 더디게 하기 위해서 알아서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뇌 속에 담긴 이 놀라운 비밀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최신 뇌과학 뉴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의 결정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판단이 될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협상 테이블 같은 곳에서요. 상대방의 눈동자를 유심히 쳐다보면 그 눈동자의 동공의 크기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게 진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자,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의 피터 머피 박사 연구팀이 이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과 이 눈동자의 크기, 동공의 크기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민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더 예민하고 민감한 뭐 이런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소위 이제 뇌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이제 민감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성적인 판단은 떨어지더라. 그럴 수 있죠. 그게 복잡하고 아주 그런 게일수록 더 아주 부정적인 이런 선택을 좀 바보스러운 선택을 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너무 신경을 예민하게 쓰면은 오히려 기능이 떨어진다. 뭐 결론은 그런데 근데 참 이 사람들은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것이 그때 이 실험자의 눈동자를 본 겁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주면은 눈동자가 막 굉장히 커지고 막 확 이렇게 되면 그렇게 그런 눈동자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민감성이 예민해져서 훨씬 더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오히려 더 바보스러운 판단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눈이 작은 사람들이 좀 현명한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눈동자의 크기가 결정에 어떤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참 놀랍습니다. 네. 오늘부터 누군가의 눈동자를 유난히 유심히 쳐다보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최신 뇌과학 뉴스 두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즐거운 뇌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를 알아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은 직장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매일같이 업무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과연 행복할까요? 높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대한민국 직장인. 그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또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회사의 노력과 직장인의 스트레스 해소법까지. 회사와 직장인이 모두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사실 행복하게 다녀야 되는 직장인데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스트레스 쌓여 죽겠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직장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문가가 나오시나요? 이분은 정말 행복 메이커, 행복 프로듀서, 또 어떻게 보면 행복 사업가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원의 이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직장 내에서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사실 행복이라는 게 누가 만들어준다고 만들어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이 구성원들의 행복을 만들어내고 결국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행복 총량을 늘리는 것이라는 취지 아래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행복할까를 연구하고 또 디자인하고 실행하고 리뷰하는 한번 행복을 그 자체를 경영하는 부서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기업은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구성원들의 행복을 창출하기 위한 부서를 만든다라는 게 좀 놀랍거든요. 네. 뭐 그 회사만 있는 건가 아니면 요즘 회사마다 이런 행복 경영팀 이런 부서가 있는 건가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네. 일부 앞선 회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회사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회사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걸까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당연히 생산성도 높아지는 거지만 네네. 오히려 이제 행복에 대한 관심은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사람은 왜 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네. 기업이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을 만든 사람과 기업과 관계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너무 경영이 성과와 매출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당연한 노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돈을 버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고 직장을 다니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겠죠. 오늘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직장인의 행복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어떤가요, 박사님? 그래요. 실제로 이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한 800여 명,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100점 만점에 55점. 이게 뭐 거의 낙제 점수 수준이라고 그러니까요. 표현을 다르지 않을 55점이면. 텐데, 특히 이제 그 20대는요. 20대는 뭐 48점인가? 그리고 이제 50대는 61점이고.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행복 지수가 좀 높아지더라. 포기해서 그런 건가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네. 점이고요. 왜 나이가 들수록 좀 행복이 높아질까? 네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젊은 세대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은 확실히 이분들은 직장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충성심도 더 강하고 네. 또 이직을 생각한다든가 이런 생각이 확실히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마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직장에 안정감이 있어서 더 행복 지수가 높은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사실 요즘 저도 뭐 젊은 세대지만 젊은 세대는 사실 어려서부터 조금 편안하게 살아온 세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이 학창 생활이 아닌 회사 생활에 좀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좀 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저의 의견을 살짝 비춰봅니다. 자, 직장인들의 행복도가 이렇게 뭐 60, 70점이 아니라 50점대에 50점대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사실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 생활이 가면 끔찍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행복이 뭐냐? 이걸 좀 정의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행복감보다는 불행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당연히 우리 박사님 계시지만은 뇌는 조금 불행한 것을 더 심각하게 예민하게 느끼는 그런 속성도 있고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네. 저희 회사에서 이제 행복을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행복할 때 느끼는 감정도 있고 불행할 때 느끼는 감정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감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남자 같은 경우인데 훨씬 더 불행과 관련된 이 감정들이 다양하고 많고 크기도 크죠. 강도가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느끼는 그런 감정의 차이는 조금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강도와 빈도를 고려해 볼 때는 약 불행 정서가 70%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게요, 그 인체 방어 본능에서 출발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은 좀 늦게 반응해야 되지만 나쁜 일에 대해서는 빨리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신체 위협이 올 수도 가령 있으니까요. 어떻게 네. 뭐 사자가 나타난다든가 이제 그래서 이 방어 본능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나쁜데 정말 예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55점에서 60점대밖에 안 나오는 이 대한민국 직장인의 행복지수. 뭐가 이렇게 그들을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건지,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네, 이제 회사가 어떤 간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저희들도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조사를 다시 좀 했습니다. 네. 결국은 크게 두 가지로 패턴이 나눠집니다. 직장 내에서 행복감과 불행감을 나누는 패턴은 첫 번째 하나는 일 자체에서 오는 행복감과 불행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못 낸다든지 또 인정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제 일과 관계된 거. 네네. 또 하나는 바로 관계에 관한 겁니다. 인간관계. 맞아요. 예. 이거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일보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일단 우리는 이제 일과 인간관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각각의 조금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 행복이 뇌 어느 부위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지만 대체로 이 왼쪽 전두부에 있다 하는 것이 대체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왼쪽 전두예요? 이 좌측. 네. 우리가 좌뇌라 그러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쉽게 말하면 골치 아픈 네. 것들이 좌뇌에 있는데 근데 이 우뇌는 상당히 감성적이고 그렇잖아요. 그 우리 얼른 생각하면 행복의 중추는 우뇌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좌뇌에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학자들은 이 좌뇌는 워낙 그 골치 아픈 일들을 수학 많이 문제를 푼다든가 처리하니까. 그런데 주로 이제 좌뇌가 네네. 이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행복 중추가 좌뇌에 있는 건 아닌가. 이거는 뭐 학설입니다. 그건 그죠. 예. 정말 신체적으로 이렇게 아픈 거랑 심리적으로 아픈 걸 느끼는 곳이 같은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통각에서 이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 주로 이 두정엽에 다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외부에서 올라오는 모든 그 감정은 마음에서든 팔, 다리에서든 이게 감각이 하는 일정합니다. 네. 예. 그렇게 글로 이제 다 모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살 길을 이제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대외적인 교육을 활성화시켜야겠다.
국제사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가장 접견이 되는 것이죠. 월요병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고유 명사가 됐어요. 근데 이런 병 말고도 각종 증후군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사실 뭐 직장인들 고생 많습니다. 애완도 많고 얼마나 그쵸. 다들 특히 또 애 키우시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보면은 힘들죠. 슈퍼우먼 같아요. 참 그런데 그래서 이런저런 증후군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진 증후군은 탈진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건데 한번 조사 기관에 의해서 보니까 한 85%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 탈진 증후군이 뭐냐면은 일에 너무 열중하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게 뭐 정상이라고 치면은 70시간, 네. 80시간씩 일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친구가 없어지죠. TV 볼 시간도 없고 취미도 없어지고 또 일에 너무 열중을 하다 보니까 배우자와도 멀어지고 자식들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한숨 소리가 네, 정말 이런 들리는 생활을 것 10년, 이제 20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일밖에 못하는 상황이 된 건데 네. 그리고 일을 통해서 이제 성취를 느끼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일에 회의가 온다든지 일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갑자기 내 인생 전체에 일을 상실감을 다 이제 느끼는 소진돼 거죠. 버려가지고 뭘 해야 될지 맞아요. 모르는 네.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증후군을 번아웃. 예, 번아웃 증후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증후군이 있다면요? 재밌는 증후군인데요. 신 샌드위치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예, 샌드위치가 양쪽으로 딱 이렇게 네네. 압박을 하는데 원래 샌드위치 증후군은 이제 직장 내에서 성과를 요구하는 상사와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부하 직원 사이에서 딱 낑겨 있는 어떡해, 너무 슬퍼요. 예. 어떡해, 너무 상당히 많은 슬퍼. 분들이 사실은 말 못하는 공감하죠. 애환인데 이 이제 직장 내 이 샌드위치가 신 샌드위치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무기력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서 가장 노릇을 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엔 집에서도 이제 아빠 역할도 잘해야 되고 외식도 하고 뭐 주말도 잘 보내고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인정 못 받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압박을 받다가 다시 가정과 직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는 이 증후군을 신 샌드위치 증후군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스마일 증후군에 대해서 예, 들었거든요. 예. 이건 어떤 거예요? 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감정 노동자라고 하죠. 이제 스튜어디어스나 아니면 호텔리어나 서비스 업종에 예, 서비스 계시는 업종에서 분들. 네.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항상 통제 변수가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자꾸 자기한테 영향을 받는데 이 사람은 웃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웃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걸 이제 숨겨진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항상 저 사람은 웃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우울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을 배출을 해내야 되는데 배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어떤 뭐 자살까지도. 근데 자살을 해도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밝게 웃고 행복했던 사람이 왜 저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생각 거죠, 모르는 전혀 알 사람들은. 수 없는 그런 증후군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직장에서 만들어내는 이 증후군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 뭐 월요병이란 말도 있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증후군 결국에는 마지막은 직장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네.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삶 자체에 영향을 다 미친다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 중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 사회에 지금 일 중독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일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 많이 하죠. 저도 60시간, 70시간 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제 조사를 보니까 네. 2013년도 OECD 통계인데요. 연평균, 그러니까 실제 근로 시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2071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OECD 평균이 1671시간인데, 그러니까 400시간을 이제 평균보다 1년에 더 일하고, 네. 미국 사람들보다는 270시간 정도. 아이고. 그다음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본 사람들 일 중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일본 사람보다도 320시간, 독일 사람보다는 750시간을 더 이제 일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네요, 결국에는요. 예. 근데 이제 일이 이제 그 일 중독을 바라볼 때 이제 관점을 네. 두 가지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스스로 이제 일이 좋아서 하는 그 자발과 자율이 말씀하셨던. 전제된 일 중독은 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인간 유형 중에 이렇게 중독에 빠지기 쉬운 그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 중독 성향이 강한, 그리고 보상회로, 도파민 회로가 많이 강화된 이런 분들이 이제 일에 한번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 원래 이런 분들은 뭐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에도 빠지기 쉬운 분들인데 이제 이분이 일에 관심을 가져서 생기는 문제고, 그리고 회사가 어떤 만성적인 야근을 요구한다라는 것보다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그런 일 중독자 리더 밑에서 일하는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그 회사의 대표가 그런 중독증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피곤한 그런 문화가. 지금 이거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뭐 이렇게 내 상사들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말로는 저런들 빨리 퇴근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앉아있잖아요. 퇴근했다 또 별이 없잖아요. 사다야지 일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 일중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뭔지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일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굉장히 큽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인류가 쭉 발달해 오면서 일과 놀이가 예전에는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린애들도 이렇게 놀이터에 어떤 오면 계속 움직이고 뭐를 계속 만들고 제작지기고 하고 또 이렇게 삽을 이렇게 떠가지고 모래성을 만드는 그런 건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놀이와 일이 구별된 거예요. 그 산업사회 이후에 이제 노동소외가 생기면서 생긴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도 언제 제일 행복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정말 열심히 막 몰입해서 일하고 그것도 인정받고 또 더 좋은 기회를 얻고 또 그리고 좀 쉬고 하는 그런 패턴 속에서 진짜 행복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비슷하실 텐데, 그런데 일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는 원인은 핵심이 뭐냐면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일이 전락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떤 활동하고 일하고 노는 그런 추구성 자체가 이제 인간의 본성인데, 이 돈이라는 것,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과 연결되면서 갑자기 이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불행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그 행복을 정의했는데, 행복을 유다이모니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선이라는 건데 목적과 수단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 당신 왜 일하노라고 했을 때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런 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일에서 오는 보람이라든가 성취감, 그건 뭐 참 대단하죠. 그건 정말 참 행복의 네.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적당히 뇌과학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걸 좀 쉬어가며 해야 됩니다. 네. 잘 된다고 계속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뭐냐면은 피곤하기 전에, 지치기 전에 쉬어라. 지치기 전에 쉬어야 됩니다. 내가 뭐 지쳐가지고 뭐, 아이고,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그때 잘못하면 정말 병이 나올 수도 있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저 한 50분쯤 하면은 되게 뇌가 어느 정도 피곤한 상태입니다. 한 10분쯤 쉬는 게 아주 좋죠. 사람들은 휴식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시는데, 저는 그보다 뇌에 더 좋은 것은 잠시라도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쉬고 근처 공원에 가서라도 좀 산책을 하고 햇빛도 좀 보고 그래야지 이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야지 소위 힐링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짧은 시간에도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내과학적으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좀 중요한 거는 직장인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휴식을 적당히 알아서 준다거나 너희가 돈 벌려고만 이곳에 다니는 건 아니다라고 어떤 그런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기업 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행복한 기업 문화 만들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 경영팀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을 경영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은 어떻게 직장인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대한민국의 기업 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행처럼 이어지던 회식과 야근 문화에서 벗어나 직원의 행복을 지켜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직장을 모토로 직원을 가족처럼 아끼는 회사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IT 기업인데요. 여느 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호텔에서나 볼 법한 멋진 요리가 가득한데요. 여기가 정말 직원 식당 맞나요? 질 좋은 재료에 특급 셰프의 손길을 거친 음식들. 하루 3끼를 호텔 뷔페식으로 제공하는 이 회사의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영양 보충을 해서 일을 하는데도 더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식사는 회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직원들의 표정에서도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운동시설, 미용실 등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런 복리후생 제공이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복한 직장의 전부가 아니라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제도로 사람을 키운다는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이 스스로 성장하게 돕고 회사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직원과 회사 모두가 행복한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직원이 아침에 회사에서 이제 아침을 먹으면 아침 식사를 하면 1,000원씩 적립을 해서 그 모은 돈으로 나중에 겨울철에 독거 어르신들께 연탄을 제공하고 있고요. 나눔 활동을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직원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나눔 활동이 될 수 있게끔 운영들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직원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시안적으로 돈을 쫓다 보면 사람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이 그 기업의 좋은 성장을 또 이끌고 발전을 견인하는 주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직장의 대표답게 직원 사랑이 남다른데요. 바로 이런 점이 중견기업을 세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시킨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에서 자기의 일에 몰입해서 제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회사보다도 그런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는 데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이 직원과 회사 모두의 아름다운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기업, 모두가 바라는 꿈의 직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사람이 행복한 직장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선 집중, 품질은 최상, 가격은 초저가. 연령 불문, 구매 욕구를 자극할 초특가 전쟁이 시작됐다. 거품 쏙 뺀 가격으로 온 가족이 저렴하고 실속 있게 쇼핑. 유아용품부터 계절용품, 그리고 신데렐라 되는 비법까지 총 망라. 라이프 앤 조이, 가격 초특가 대격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볼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의 별미를 찾아라.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 길 따라 걷다 보면은 특별한 별미를 만날 수 있는데 신선한 바람 타고 물 좋고 맛 좋은 맛의 세계가 펼쳐진다. 지금 떠나고 싶은 이들이여 주목하라. 맛의 신세계가 펼쳐진다. 어우 미스 코리아 가을 길 따라 맛 따라. 기업의 밝고 건강한 변화를 함께 봤습니다. 참 직장을 잘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화면을 보니까요. 근데 사실은 요즘 취업 걱정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 어떤 직장을 골라야 되는지에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무조건 크고 돈 많이 주는 기업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만 보고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행복감을 잃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가요? 어떤 직장을 찾아야 행복감을 유지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너무 좀 안정된 직장, 큰 직장, 공무원, 공기업 이런 걸 너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외부의 어떤 직장이 나한테 맞느냐를 자꾸 찾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 뭔지를 찾아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가 흔히 적성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또 심리학에서는 강점 지능이다. 네. 음악에 정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스포츠에 정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한 80%, 90%는 특별히 어느 한 분야에 재주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말은 자기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적성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꼭 권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단 들어가면은 되게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셔야죠. 자기 열심히 하게 되면은 거기서 재미도 붙고 또 적성이 생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직장인 자체의 마음가짐이 좀 바뀌어야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릴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잘 해소할 수 있는지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잘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직장인들은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조사 결과 1위는 업무가 잘 진척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어서 일과 관계없는 잡무가 쌓일 때,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답했고요. 이어서 친구나 동료와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는 점점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정작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이 행복해지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땐 자신의 상태를 차분하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관찰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누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갑작스런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재미있는 영상이나 이야기를 보면서 웃는 건 어떨까요?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를 낮춰주고 엔돌핀 분비를 유발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짧은 시간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해소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나누면 의외로 쉽게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책을 읽는 5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독서는 긴장된 근육을 완화시키고 마음을 진정시켜준다고 합니다. 몸의 피로는 마음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이죠. 사무실 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도 스트레스 극복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취미를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잘 맞고 즐거운 일을 찾아보세요. 그 자체로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직장 생활을 위해 힘내세요.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많이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직장인. 이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요. 아직도 우울해하는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간단하게 우문현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문현답이요? 우문현답은 그냥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재, 현장, 현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결국 도피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몰입을 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행복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영원히 살 것처럼 꾸고요. 그 삶은 내일 죽을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현재, 현장, 현실에 집중해서 자기의 문제를 몰입해서 풀면 일도 더 성취를 느끼고 또 일이 좀 더 쉬워지고, 그렇게 하면 또 인간관계도 또 자기를 돕는 사람도 많아져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문현답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게 노력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노력 없이 행복이 공짜로 굴러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를 정말 이루었을 때 성취감에서 행복이 오듯이 정말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되면은 I am VIP야.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행복해집니다. 예. 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고 또 모든 회사에 행복을 관여하는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오늘 직장인이 행복해지는 비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해 주신 재원우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 시간입니다. 박사님, 네. 오늘은 행복한 직장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특효 처방전 내려주세요.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꿈을 키워라.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꿈이라는 게 마치 젊은이들만이 갖고 있는 전유물은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 있는 이상 내가 이 직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정말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 최고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떤 과정을 밟아서 또 어떤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거를 정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항상 자기 꿈을 소중하게 키워가야지 정말 자기 가치를 높이는 일이고, 거기서 자긍심과 명예욕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 일이 바로 내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래서 정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순간에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항상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람이 크면 커질수록 늘어나는 건 나이고 줄어드는 건 꿈이다. 하지만 꿈이 없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어떤 존재 가치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박사님 이야기 명심해서 꿈을 가진 직장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의 이야기,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오늘은 발린트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증후군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까요? 희귀한 현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는데 정확한 이유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또 특정 증상들을 공통되게 동반하는 경우, 이 증상들의 집합을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즉 증후군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증상을 동반하고 또 이 증상들이 공통적으로 모든 환자들에게 보여지는 건데요. 발렌트 증후군은 오직 한 가지 물체밖에 볼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확히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1909년 헝가리 의사 레조 발린트에 의해 처음으로 기술된 발린트 증후군은 전에 소개한 적 있는 편측 공간 무시와 비슷합니다. 편측 공간 무시가 한쪽 세상에 대한 무시였다면 발린트 증후군은 오직 한 가지 물체밖에 볼 수 없게 되는 건데요. 더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환자가 집중하고 있는 것, 즉 망막의 중심에 잡힌 물체 외에는 인지할 수 없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의 물체, 혹은 한 물체 안에서도 특정한 부분만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시야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보게 되는 거죠. 발린트 증후군은 양쪽 두정엽과 후두엽의 손상이 그 원인이 되곤 합니다. 이런 뇌 손상은 주로 뇌졸중에서 오게 된다는데요. 뇌의 같은 위치에 2번 혹은 그 이상 발병해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걸리기 힘든 희귀한 증후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상의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발린트 증후군. 이런 증후군의 경우에는 몇 가지 증상들의 집합이라고 설명했었죠. 발린트 증후군의 경우에는 3가지 증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상들을 동반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발린트 증후군의 첫 번째 증상은 시각성 운동실조입니다. 분명 눈앞에 일회용 숟가락이 보이는데도 손을 뻗어서 이 일회용 숟가락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시각과 신체 운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물체가 보이기는 하는데 어느 각도로 얼마나 멀리 있는지 또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 잡으려는 시도는 하지만 계속 헛손질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수의적 안구 운동 장애입니다. 말 그대로 자발적인 안구 운동이 힘들어진다는 건데요. 때문에 안구를 움직여 시각적 집중 대상을 옮겨가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즉,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서 바라보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은 누군가의 부름에 시선을 옮겨야 할 때 눈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움직여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집중하는 한 가지 대상만 볼 수 있는 발린트 증후군. 소리를 듣고 시선이 자유롭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움직여야 다른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봐야 하는 물체를 지나치거나 또 전혀 다른 물체에 시선이 꽂힐 수도 있겠죠. 자발적으로 안구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물체나 물체의 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3번째 증상을 알아볼까요? 발린트 증후군의 3번째 증상은 동시실인증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물체 혹은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환자들에게 일회용 숟가락과 머리빗을 십자가 모양으로 포개어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2가지가 모두 보이시죠? 하지만 환자들은 둘 중에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물체가 아주 가까이 포개져 있는 경우에도 환자들은 한 가지 사물만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한 사물에서도 한 가지 부분만을 보기도 합니다. What do you see here? A comb. What do you see now? Comb. What do you see now? Spoon. Do you see the comb? No. Do you see the comb? Yeah. 이런 발린트 증후군의 환자들의 경우 책을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글자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더 세분화하면 여러 개의 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모든 요소가 모여서 단어가 되고 또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밖에 볼 수 없다 보니까 하나의 글자 또 하나의 자음에만 집중하면 나머지를 볼 수가 없는 데다가 자발적으로 안구의 운동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의 경우엔 하나의 글자에서 옆 글자로 안구를 움직여서 읽어나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뇌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작은 손상이라도 신체에 큰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두뇌 건강을 지키고 또 브레인 파워를 키워야 하는 거겠죠. 뇌과학 마음을 읽다였습니다. 네, 시청자 퀴즈 시간이에요. 이제 이 시간에 가장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오늘도 문제 내주시죠. 예. 오늘도 호르몬에 관한 숙제인데요. 이 호르몬은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참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네. 이제 이것이 만들어지려면은 우리가 정말 특히 이제 녹색 그린 지역을 우리가 걸으면서 햇빛을 받고 그럴 때 이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됩니다. 이제 이 호르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사실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팬분들이시라면은 이 호르몬을 모르시면 안 되죠. 오늘의 이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은요, 세로토닌이고요. 2번은 노르아드레날린, 3번은 코르티솔입니다. 자, 아시겠죠? 어떤 게 정답인지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찾아 들어오시면 시청자 퀴즈 정답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브레인 잡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저도 조금은 행복한 직장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다음 주는 행복과는 좀 다른 차원인데요. 우리가 자기는 행편없다, 자기는 뭐 쓸모없다, 뭐 심하면 정말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그래서 이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대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래서 이 열등감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뇌과학적으로 해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음직한 감정인데요. 이 열등감, 왜 생기는 거고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그 열등감에 담긴 비밀을 다음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